짐 에세사, 넌 환영받지 못해. 아들이 말했다. 나는 집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내 아들 동현이는 내 부엌에 서 있었다. 내가 37년 동안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부엌에서, 그리고 그의 아내 지혜는 모든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아마도 그들의 변호사를 위해 내 소지품을 담을 쓰레기 봉투를 건넸다. 짐 싸, 엄마, 넌 더 이상 여기서 환영받지 못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내가 지난 가을에 직접 실리콘으로 막았던 창문을 흔드는 2월의 바람처럼 차가웠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내가 이미 3주 전에 짐을 쌌다는 것이다. 바로 내가 내 여동생 영희의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하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28억 원의 신탁기금을 인출한 직후에. 이걸 보고 있다면 구독하고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줘. 잠깐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그 부엌에 서서 내 외아들이 내가 중학교 과학을 43년 동안 가르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산 집에서 나를 불법 거주자처럼 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줄게. 6개월 전 나는 김순희, 71살, 최근에 남편과 사별했고 혼자 살고 있지만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447번지에 있는 방 4개짜리 양옥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 내 남편 박철수는 14개월 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내게 집 9억 원의 생명보험금, 그리고 내가 슬픔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남겼다. 동현이는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용인에서 그의 아내 지혜와 내 두 손주 예나 16살 그리고 민준이 13살와 함께 살았다. 철수가 죽은 후 동현이는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의 걱정에 감동받았다. 그는 일요일 아침마다 박간의 빵집에서 빵을 사들고 나타났다. 그곳은 철수와 내가 매주 주말에 가곤 했던 곳이다. 그는 식탁에 앉아 철수가 가장 좋아했던 컵, 동현이가 20년 전에 그에게 주었던 희미해진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라고 쓰여있는 컵에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엄마, 혼자서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 알잖아. 그가 말했다. 그의 갈색 눈, 그의 아버지와 너무나 닮은 내가 진정한 걱정이라고 착각했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집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커. 이 모든 계단, 유지보수, 눈 치우기. 작년에 박 여사님이 넘어지셨을 때 기억나. 아무도 찾기 전에 6시간 동안 혼자 계셨잖아. 슬픔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이 당신이 깨닫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나는 아마 밤에 3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먹는 것을 잊고 방에 서서 왜 거기에 들어왔는지 궁금해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어떤 날에는 철수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그의 가디건을 하루 종일 입기도 했다. 그래서 동현이가 내가 선택사항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제안했을 때 나는 실제로 들었다. 지혜는 항상 주말에도 부동산 중개인 블레이저를 입고 서류와 브로셔를 들고 그와 함께 오기 시작했다. 순희 씨, 아름다운 노인 복지시설이 몇 군데 문을 열고 있어요. 그녀가 내 식탁 위에 미래를 예측하는 타로카드처럼 화려한 팸플릿을 펼치면서 말했다. 이곳을 보세요, 선셋 매너. 그들은 수중 에어로빅, 도서관, 조직된 카지노 여행을 제공해요. 정말 재미있지 않겠어요? 팸플릿은 모두 똑같은 스톡 사진을 특징으로 했다. 은발의 사람들이 체스를 두면서 웃고 요가를 하고 카드를 치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에 누구도 자녀에 의해 거기에 밀려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누구도 새벽 3시에 죽은 남편의 베개에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들은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동현이는 내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물론 엄마,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는 단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할 뿐이에요. 전환점은 4달 전인 10월에 왔다. 나는 형이증을 느끼고 있었다. 심각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내 혈압약을 조절해야 했다. 하지만 동현이는 그가 찾아낸 노인 전문의인 나홀로 박사에게 나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했다. 최고의 전문가예요, 엄마. 그가 당신을 잘 돌봐줄 거예요. 나홀로 박사의 사무실은 소독약과 패배의 냄새가 나는 의료 건물에 있었다. 그는 아마 45살쯤 되었을 것이고
조숙해 보이는 회색 머리와 마치 하루도 제대로 일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너무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검사를 하고 내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시계를 그리게 하고 단어 순서를 기억하게 했다.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김 여사님, 그가 내 책상 위에 손을 모으고 마치 나를 위해 기도하려는 듯이 말했다. 몇 가지 인지 능력 저하가 보이는 것이 우려됩니다. 초기 단계이고 아직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진행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는 벼랑에서 밀려난 것 같았다. 무슨 우려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수표장을 정리하고 운전을 하고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동현이는 내 옆 의자에 앉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엄마, 지난달에 예나 생일을 잊으셨잖아요. 하루에 3번이나 아빠 약에 대해 전화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1년 넘게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랬던가? 날들은 때때로 흐릿하게 합쳐졌지만 내 나이에는 모두가 그렇지 않은가. 71살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축적되어 때로는 앨범에 너무 많은 사진처럼 서로를 밀어낸다. 그때부터 그들은 전면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동현이는 예고 없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종종 내가 잠옷을 입고 있거나 머리를 하지 않았을 때였다. 지혜는 그녀의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냥 상황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 내 돋보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려고 애쓰는 나를 촬영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문제를 찾기 시작했다. 내가 재활용하려고 했던 신문 더미는 저장 강박 행동이 되었다. 내 냉장고에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는 위험한 부주의였다. 내가 요리하는 대신 대부분의 밤에 포장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을 때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증거가 되었다. 엄마, 동현이가 11월 어느 날 저녁에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의 아이들에게 사용했던 그 거만한 어조를 띠고 있었다. 우리는 위임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단지 예방 조치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해요. 나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알아차렸어야 했다. 하지만 외로움과 슬픔은 당신을 어리석게 만든다. 그들은 어떤 관심에도 감사하게 만든다. 심지어 독이 든 종류에도. 그래서 나는 그가 가져온 서류에 서명했고 그가 아빠는 우리가 당신을 돌봐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거의 읽지도 않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돈보다 진하지는 않은 것 같다. 추수감사절 다음 주 월요일 나는 모든 것을 바꾼 전화 통화를 엿들었다. 동현이는 온라인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돕기 위해 왔다. 그는 철수의 서재에 있었고 나는 그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고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헤이즐넛 크리머, 설탕 2스푼, 마치 내가 그가 16살이었을 때부터 만들어 왔던 것처럼 그가 너무 멋있어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너무 잘 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부터.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복도로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나 홀로 박사님, 평가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더 확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니요, 실제 검사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박사님의 도박 빚에 대해 논의했었죠. 그렇죠? 4만 달러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빚지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그냥 그녀가 급격한 쇠퇴, 혼란, 재정관리 능력 부족을 보이고 있다고 쓰세요. 즉각적인 개입을 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시장에서 집만 해도 20억 원의 가치가 있고 최소한 10억 원의 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10%는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금요일까지 그 보고서를 보내주세요. 나는 그 복도에 서서 커피잔이 손에서 떨리고 철수가 죽은 이후로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내 안에서 느꼈다. 그것은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하고 결정화된 분노였다. 겨울 공기처럼 날카로운 명확함으로 안개와 슬픔을 태워 없애는 종류의 분노. 나는 복도 테이블에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몰래 돌아갔다. 20분 후에 동현이가 나타났을 때 나는 접시를 씻고 있었고 철수가 가장 좋아했던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어머니, 커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아, 얘야.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끝내는 것을 잊었어. 이놈의 기계,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 나는 그에게 내가 완벽하게 해야 할 것 같은 혼란스러운 노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안심하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세요. 어쨌든 지혜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목요일에 나 홀로 박사님과 또 다른 약속을 잡았어요. 그냥 후속 조치예요. 잘 됐네 얘야. 나를 위해 적어줄래? 내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알잖아. 그가 떠난 후 나는 해가 질 때까지 식탁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내가 무력한 노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철수가 군대에 파병된 동안 3년 동안 동현이를 혼자 키웠고 내가 45살에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내가 더 나은 과학 장비를 위해 교육위원회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잊었다. 그들은 내가 어머니나 과부가 되기 전에 김순희였다는 것을 잊었고 나는 누구의 희생자가 되어서 이른 해를 살아남지 않았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메인주에 있는 내 여동생 영희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68살이고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누군가가 가족, 진짜 가족, 쓰레기처럼 당신을 버리려고 하는 종류가 아닌 을 건드리면 뱀처럼 사악하다. 당장 여기로 와. 내가 모든 것을 말한 후에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해결할 거야. 아직 떠날 수 없어. 내가 도망치면 정말로 정신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모든 것을 정리하는 동안 맞춰줘야 해. 그럼 조심해, 순희야. 그들이 의사에게 돈을 주려고 한다면 그들이 또 뭘 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 하지만 그것이 최악의 부분조차 아니다. 이틀 후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냈다. 나 홀로 박사와의 목요일 약속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그는 내 급격한 악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감독시설에 즉시 입원할 것을 권고했다. 동현이는 이미 한 곳을 골라놓았다. 월 9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기억장애 거주자를 위한 특별 부서가 있는 윌로우브룩 노인 요양원. 월요일까지 입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지혜가 내 집 판매에 대한 그녀의 수수료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말했다. 나는 확신한다. 짐을 많이 싸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란스럽고 순종적인 척했다. 가끔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동현이와 지혜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지켜보죠, 엄마. 우선 당신이 정착하는 데 집중합시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 2시에 나는 아래층에서 무언가를 들었다. 부엌에서 발소리. 내 심장이 쿵쾅거리고 나는 계단 꼭대기로 몰래 갔다. 조용한 집에서 목소리가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충분한지 확실해. 지혜의 속삭임. 나 홀로 박사님은 이 용량이 며칠 동안 그녀를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 뿐이라고 했어요. 그녀를 윌로우브룩에 넣을 만큼 충분히요. 일단 그녀가 거기에 있으면 직원들은 어떤 불만도 치매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가기를 거부하면 그럼 용량을 늘려요. 어느 쪽이든 다음 주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될 거예요. 나는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액체가 쏟아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내가 매일 아침 빠짐없이 마시는 우유에 약을 넣고 있었다. 내 아들, 내가 9달 동안 뱃속에 품고 배앓이를 통해 간호하고 수두에 걸렸을 때 밤을 새웠던 아들이 나를 독살하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떨면서 내 방으로 몰래 돌아갔다. 아침에 나는 동현이가 보지 않을 때 내 우유를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내가 피클 뒤에 숨겨놓은 신선한 우유로 바꿨다. 나는 그들을 만족시킬 만큼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실제로 손상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게 행동했다. 금요일 밤 영희는 동현이가 확실히 알아보지 못할 낡은 스바루를 타고 메인주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우리가 10대였을 때처럼 자정의 뒷문으로 몰래 들어왔다. 세상에, 순희야, 꼴이 엉망이네. 그들이 나에게 약을 먹이고 있어. 나는 먹는 척하고 있었어. 그녀는 나를 꽉 안아주었고 철수가 죽은 이후로 처음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우리는 이 개자식들을 묻어버릴 거야. 그녀가 내 머리카락에 속삭였다. 우리는 주말을 계획을 실행하는 데 보냈다. 영희는 그녀의 변호사 조카인 재현이를 데려왔고 그는 따로 운전해서 시내의 홀리데이 인에 머물렀다.
동현이가 내가 낮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나는 실제로 내 침실에서 재현이와 함께 내 집을 영희에게 이전하고 내 계좌를 청산하고 동현이가 건드릴 수 없는 신탁을 설정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가 당신에게 서명하게 한 위임장은 헛소리예요. 재현이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말했다. 그것은 의료 결정에만 제한되어 있고 2명의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 당신이 무능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만 발효돼요. 나 홀로 박사는 동현이 편일지 모르지만 그는 한 명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일대학교의 김사라 박사에게 2번째 평가를 요청할 거예요. 그녀는 철통 같아요. 노인 학대 사건에서 증언한 적도 있어요.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맞춰줘야 해. 월요일까지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전하고 문서화해야 해요. 그런 다음 우리는 폭탄을 터뜨릴 거예요. 일요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 동현이와 지혜가 저녁 식사를 위해 왔다. 그들이 나를 윌로우브룩으로 보내기 전에 마지막 승리 여행.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왔고 예나와 민준이를 보는 것은 거의 내 결심을 무너뜨릴 뻔했다. 예나는 나를 꽉 껴안고 속삭였다. 사랑해요, 할머니. 그들이 뭐라고 하든 아프지 않으세요.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단지 그녀를 꽉 안고 그녀의 딸기 샴푸 냄새를 기억했다. 저녁 식사 후 동현이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가 지혜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가족을 위해. 내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월요일 아침은 배신에 어울리는 날씨처럼 잿빛이고 쓰라렸다. 동현이는 지혜와 이삿짐 센터 직원 2명과 함께 아침 8시에 정확히 도착했다. 갈 시간이에요, 엄마. 그가 슬픈 척조차 하지 않고 말했다. 나는 내 부엌에 서서 내가 건설한 삶, 내가 내 아들을 키운 집, 철수와 내가 행복했던 곳을 둘러보았다.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필요해. 5분. 지혜가 이미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에 대해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말했다. 나는 각 방을 걸어 다니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에 새겨진 모든 기억으로부터 힘을 얻었다. 철수의 서재에서 나는 그의 책상을 마지막으로 만지고 속삭였다. 이것 좀 봐, 여보. 내가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동현이는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어서 가요, 엄마.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나는 내가 리허설해왔던 말을 했다. 짐 싸. 넌 더 이상 여기서 환영받지 못해. 동현이는 실제로 웃었다. 엄마, 혼란스러워요. 떠나는 사람은 당신이잖아요. 기억나요? 아니, 동현아. 너야. 이 집은 금요일에 영희 이름으로 이전되었어. 2번째 의사의 확인 없이는 당신의 위임장은 가치가 없어. 그리고 당신은 얻지 못할 거야. 아, 그리고 당신이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탁기금? 그것은 분당 여성 쉼터에 기부되었어. 모두 28억 원이. 영수증도 가지고 있어.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신은 유능하지 않아요. 나 홀로 박사님은 의료위원회와 씨름하느라 너무 바빠서 아무 말도 못할 거야. 우리는 당신의 전화통화 녹음본을 가지고 있어. 영희의 조카 재현이는 법집행기관에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을 잊었나? 그는 당신이 나에게 약을 먹이려고 한 대화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어. 지혜는 그녀의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철수와 내가 결혼 20주년을 기념하여 골랐던 타일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냈다. 엄마, 제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야. 어머니는 돈 때문에 그녀를 독살할 아들을 키우지 않아.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 여동생의 집에서 나가. 그리고 동현아, 네 주머니에 있는 열쇠는 작동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토요일에 자물쇠를 바꿨어. 마치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이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삿짐 직원들은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우리는 그냥 가겠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동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변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당신이 미쳤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무슨 돈으로? 나는 당신의 빚에 대해 알고 있어, 동현아. 당신이 지혜에게 말하지 않은 당신 집의 2번째 모기지에 대해서, 도박 손실에 대해서, 당신이 지혜의 부동산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당신 비서와의 불륜에 대해서. 지혜는 동현이에게로 돌아섰다. 뭐라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몇 달 만에 느낀 첫 진정한 미소. 아, 그가 브리트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나. 26살이고 임신했고 내 돈을 손에 넣으면 당신을 떠나겠다고 약속하는 당신 남편으로부터 매우 흥미로운 문자를 가지고 있어. 가족 파괴의 아름다운 점은 일단 퓨즈에 불을 붙이면 물러서서 폭발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혜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동현이는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예나와 민준이가 부모님의 결혼이 내 부엌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 뛰어 들어왔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내 무릎은 삐걱거렸지만 내 정신은 솟아올랐다. 내 부모님은 어떤 결과를 받고 있는 거야? 얘야, 그것을 기억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거야. 동현이는 지혜의 팔을 잡았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녀는 뿌리쳤다. 집? 내 뒤에서 담보로 잡은 집 말이야? 그 집? 그들이 문으로 싸우면서 나갈 때 동현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뒤돌아봤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어. 그래, 끝났어. 내가 말했다. 참고로 우편함을 확인해봐. 당신은 소송을 당했어. 노인 학대 시도, 사기, 독살 공모. 재현이는 당신이 5년에서 10년형을 받을 거라고 말해. 아마도 당신은 나 홀로 박사님과 독방을 공유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여전히 싸우면서 그들의 아이들이 울면서 그들의 완벽한 교회 생활이 폐허가 된 채 떠났다. 나는 내 문간에, 엄밀히 말하면 영희의 문간에 서서 그들이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영희가 차 2잔을 들고 내 옆에 나타났다. 괜찮아. 괜찮은 것보다 더 좋아. 나는 자유로워. 다음 3주 동안은 법적 절차의 소용돌이였다. 재현이의 녹음된 증거가 경찰에 제출된 후 나 홀로 박사는 체포되었다. 그는 즉시 굴복했고 형량 거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백했다. 동현이는 그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모든 동료들 앞에서 그것은 좋은 터치였다. 지혜는 그가 기소되기도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위원회는 나 홀로 박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한 명백한 노인 학대 사건을 갖게 되어 기뻐한 지방검사는 그들 모두에게 법의 철퇴를 내렸다. 동현이는 7년형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4년 만에 풀려날 것이다. 나 홀로 박사는 3년형을 선고받았고 6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진다. 동현이가 나를 이사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들을 기억하나? 그들 중 한 명인 태현이가 일주일 후에 나에게 전화했다. 김 여사님? 전화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께 번호를 받았어요. 연락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태현 씨,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여사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그날 모든 것을 제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여사님의 아들은 또한 저희를 고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사하는 동안 여사님에게 사고가 나도록 확실히 하려고요. 혼란스러운 노인들은 항상 계단에서 넘어진다고 하셨어요. 내 피가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졌다. 당신이 그것을 녹음해 놓았다고요? 네, 여사님. 이미 변호사님과 경찰에 사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저는 노인에 관한 일에는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동현이의 혐의에 살인 공모를 추가했다. 그의 7년형은 15년형이 되었다. 나는 재판에서 증언했다. 내가 철수의 장례식에 입었던 최고의 감색 정장을 입고 거기에 앉아 모든 것을 말했다. 내 아들이 내 집, 내 돈, 내 존엄성, 내 삶을 훔치기 위해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가 어떻게 그의 아내와 부패한 의사를 끌어들였는지, 그들이 어떻게 내게 약을 먹이고 가스라이팅하고 내가 정신을 잃고 있다고 믿게 하려고 했는지. 김 여사님, 검사가 물었다. 당신의 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나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동현이를 쳐다봤다.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세요? 심장은 내버려두면 더 강하게 자라요. 그리고 내 심장도 그랬어요. 배심원단은 2시간도 안 되어 판결을 내렸다. 재판 후 예나와 민준이는 나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이혼으로 인한 파산과 그녀 자신의 법적 문제 알고 보니 그녀는 부동산 고객으로부터도 훔치고 있었다.
처리하고 있던 지혜는 반대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 집으로 이사했고 모든 것이 해결되자 영희는 그것을 나에게 다시 넘겨주었다. 우리는 함께 치유하기 시작했다. 이제 17살인 예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한다. 할머니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녀가 말한다. 14살인 민준이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더 조용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나를 껴안고 말한다. 사랑해요, 할머니. 가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요. 내 나이에는 가족이 혈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가족은 서 있는 것이 쉽지 않을 때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나를 구하기 위해 밤새 운전한 영희. 그녀의 법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나를 보호한 재현이. 급여보다 성실함을 선택한 태현이. 심지어 내가 송곳처럼 날카롭다고 증언하고 동현이의 행동을 30년 동안의 개업에서 접한 가장 끔찍한 노인 학대라고 부른 김사라 박사까지. 나는 지금 여성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내 기부금을 받은 곳. 나는 호신술 수업을 가르친다. 그래 71살에. 그들은 우리가 늙었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여성들에게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던진 모든 것을 이겨냈다.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는 경험이 풍부한 무기다. 지난주에 나는 동현이로부터 감옥에서 편지를 받았다. 그는 용서를 원했고 신을 찾았다고 말했고 치료를 받고 있었다. 죄수들이 무언가를 원할 때 말하는 모든 것들. 나는 그것을 2번 읽고 벽난로에 불을 붙이는 데 사용했다. 철수는 내가 궁지에 몰리면 옹졸하다고 항상 말했다. 그가 옳았다. 지혜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애리조나로 이사했다. 그녀는 양육비를 보내지만 결코 방문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어쨌든 결코 진정으로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나가 나에게 말했다. 14년의 모성애, 그리고 이것이 결론이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는 아이들. 나 홀로 박사의 아내는 그와 이혼하고 합의금으로 모든 것을 가져갔다. 그녀는 나에게 과일 바구니와 함께 쪽지를 보냈다. 그의 진짜 모습을 폭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자유로워요. 우리는 가끔 커피를 마신다. 그녀는 범죄자와 결혼하지 않았을 때 사랑스럽다. 집은 다시 삶으로 가득 차 있다. 예나의 친구들이 공부하러 온다. 민준이는 로봇 동아리에 가입했고 철수의 서재에서 물건을 만든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진짜 음식, 동현이와 지혜가 그들에게 먹였던 냉동 저녁 식사가 아닌 일요일 저녁 식사는 시끄럽고 엉망진창이고 완벽하다. 영희는 지난달에 이사 왔다. 누군가 당신을 지켜봐야 해, 그녀가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메인주에서 외로웠다. 우리는 골든걸스 같지만 더 심술궂고 더 나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관에서 와인을 마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손을 흔든다. 동현이가 넘어졌고 몇 시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던 박 여사님? 그녀는 우리에게 쿠키를 가져다 주고 말한다. 잘했어요, 순희 씨. 잘했어요. 복수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틀렸다. 매일 아침 나는 내 집에서 일어나 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내 벽난로 선반에 있는 사진들을 본다. 철수, 손주들, 영희. 하지만 동현이는 없다. 결코 동현이는. 그리고 나는 평화를 느낀다. 당신이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고 방역했고 이겼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종류의 평화. 때때로 나는 동현이가 감방에 있는 것을 생각한다. 그가 나에게 짐을 싸라고 말했던 그 부엌 순간을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가 그 모든 생일, 그 모든 학교 연극, 내가 그가 잘못했을 때조차 그의 곁에 서 있었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는지 궁금하다. 40년의 모성애, 그리고 이것이 결론이었다. 돈 때문에 그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죄로 감옥에 있는 아들. 하지만 대부분 나는 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철수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끔찍해했을 것이지만 또한 내가 스스로 처리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예나의 대학 지원서와 민준이의 로봇 경연 대회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영희와 내가 다음 달에 떠나는 크루즈에 대해 생각한다. 1등석으로. 왜냐하면 나는 독살당하고 도둑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무력한 노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을 잊었다. 우리는 남편을 묻고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몸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고 우리 친구들이 죽고 우리 세계가 변하는 것을 지켜봤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되는 것이 우리의 초능력이 되었다. 71살에 나는 내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단지 장르를 바꾸고 있었다. 가족 드라마에서 복수 스릴러로. 그리고 말해두는데 나는 이 버전을 더 좋아한다. 이 버전에서는 노파가 이긴다. 악당은 감옥에 간다. 집은 올바른 손에 남아있다. 손주들은 진짜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운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정의보다 진하지는 않다. 지난 목요일은 철수의 75번째 생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그의 무덤을 방문했고 그가 가장 좋아했던 꽃, 노란 장미, 왜냐하면 그는 그런 감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을 가져갔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민준이가 장미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면서 말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예나가 덧붙였다. 방역한 것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준 것 때문에. 나는 내 손주들 사이에 서서 나를 진정으로 올바르게 사랑해 준 유일한 남자의 묘비를 바라보았고 내 가슴에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종결이 아니라 그것은 현실에 너무 깔끔하다. 하지만 수용. 이것이 이제 내 삶이었다. 엉망이고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내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지 알아.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삶이라고 말했을 거야. 그러니 가서 살아보자. 우리는 그 후에 바깥의 빵집에 가서 빵을 사고 철수와 내가 공유하곤 했던 같은 부스에 앉았다. 주인인 박 사장님 자신이 오셨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순희 씨. 당신의 철수는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는 다르게 처리했을 거예요. 나는 말했다. 아마도? 하지만 당신은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완벽.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에 대한 그런 이상한 단어. 하지만 어쩌면 그가 옳았을지도 모른다. 배신을 처리하는 완벽한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힘, 전략, 그리고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할 만큼의 앙심을 가지고. 진실은 나는 동현이가 나에게 한 짓에서 살아남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변모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그들이 믿었던 것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느꼈던 것보다 더 용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1살,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내가